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톰릭스랩에서 크립토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는 장중혁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투데이가 만들어주신 채널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서의 이더리움에 대해서 최근에 디파이 동향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먼저 조금 시켜드릴 거고, 또 물론 이더리움 그 자체에 대해서도 또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나갈 것인지, 어떤 요소들을 갖춰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대체 이더리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도 들어보셨을 건데, 실제로 그 이더리움이 어떻게 작동하고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것을 이렇게 세상을 열어 제꼈다면 도대체 비트코인으로부터 이어받은 건 뭐고, 또 이더리움이 그걸 더 진화시킨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뭘 한 것이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개인들의 연대에 의해서 국가 관할권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검증 가능하고 강제 가능한 회계적 불확실성이 없는 온라인 장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 관할권이 있고요. 국가 관할권 안에 법사회제도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회계 시스템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받게 되고요. 이런 회계 시스템들 간에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 국가 관할권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회계 시스템 안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검증과 강제가 제대로 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제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부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어찌 보면 그 사토시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요. 국가 관할권 안에서 회계 시스템 중에 하나인 발권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걸 제대로 통제하는 일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 것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개인들이 암호화된 사적 관할권을 만들고 그것에 검증 가능하고 강제 가능한 그 사적 관할권들을 연결한 온라인 전자장부 시스템을 만들면 이게 독자적인 관할권이 만들어지면서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법정화폐의 실패가 그 안으로 전파되지도 않는 그런 관할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사토시는 꿈꾸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나?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건, 비트코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건 수량, 그리고 보내는 사람의 아이덴티티와 거래가 유효한지에 대한 증거,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그 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 그리고 누가 받아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이 트랜잭션은 송금이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일단 이런 트랜잭션이 이 블록체인 노드로 전송되게 되면 그 블록체인 노드는 그 트랜잭션 전표를 받아서 모든 블록체인 노드들한테 전송하게 됩니다. 이 트랜잭션을 받은 블록체인 노드들은 뭘 하느냐? 수신한 트랜잭션, 이 거래 전표죠. 이 전표를 검증하고 유효한 트랜잭션, 이 검증을 통해서 이거는 권한도 있고 유효하네 라고 하는 것들을 보관하는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10분 동안 이걸 쫙 모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블록 생성 노드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노드가 선출되면 그 노드가 블록을 생성해가지고 다른 노드들한테 쫙 전파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블록이 생성된 것을 저장한 상태에서 10분이 지나가는 블록 생성 주기가 요 10분 간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글로벌하게 10분 간격으로 결산이 끝나는 회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주로 하느냐 하면 블록체인을 IT 시스템으로 쓴다면 너무 기능도 빈약하고 속도도 느린 IT 시스템이 있지만,
글로벌한 스케일로 작동하는 회계 시스템으로 본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계 시스템이다. 그래서 가장 빠른 회계 시스템으로 블록체인을 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가장 느린 IT 시스템으로 쓰고 싶으신가요?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해드리는데,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사실은 회계 시스템으로 쓰는 게 맞고요. 이더리움은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유산을 받아갖고 뭘 한 거냐? 자, 이제 사실은 그 비트코인은 제일 중요한 가치가 노드들에 의해서 나옵니다. 블록체인 노드들이 검증해주고 강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이더리움은 무엇을 했느냐? 일단 노드들을 쭉 구축하고 나면 가운데 메인넷 주장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회계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또 다른 주체들이 이 위에서 새로운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별도 장부를 생성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를 따가지고 거기다 저장하게 되고요. 그 안으로 이제 만약에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 다루고 있는 계정 과목에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전파가 되고요. 그러면 그 주소 안에 있는 0xyz 써놨는데 이 주소 안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이 뭔지 찾아가지고 그걸 펼쳐서 보게 되는 거죠. 아, 이거는 xyz 주소 안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에 들어있는 콩이라는 계정 과목에 어떤 수량의 트랜잭션을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그 트랜잭션을 그 XYZ 주소 안에 들어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바이트 코드를 EVM 위에다 얹어서 펼쳐가지고 또 새로운 장부를 그 안에 들어있는 장부에다가 저 트랜잭션을 기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이 이렇게 작동하는데 왜 디지털 자산의 중심 플랫폼이 되고 있느냐? 자, 이제 이게 디지털 자산이든 아니든 메인스트림 자산 플랫폼이 갖춰야 되는 조건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뢰도 높은 관할권. 관할권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한 트랜잭션, 부정한 거래에 대해서 검증을 잘 해내고 또 올바른 거래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강제를 잘 해낼 수 있는 관할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을 위한 기능, 생성하고 거래하고 유통되고 뭐 그런 거와 관련된 부가적인, 그래서 자산들이 다양한 파생적인 효용들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적인 요소가 있고요. 세 번째가 풍부한 유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조건을 대부분 다 갖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월스트리트 같은 자산 플랫폼인 겁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플랫폼으로서 이런 세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디지털 자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최근에 디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암호화폐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이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중엔 대출, 교환, 이자 수익, 스테이킹 수익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이더리움 위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더리움 위에서 디파이라고 하는 것이 동작하는데 왜 다른 체인들에서는 디파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더리움 위에서만 주로 발생하는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을 이더리움이 가장 근접하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디파이가 이렇게 온체인상에서, 이더리움 온체인상에서 벌어지는 동안에 그 바깥쪽에서 그간의 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거래소나 오프체인 지불이나 뭐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 기능들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과는 좀 독립적으로 온체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놈이 다른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된 자산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려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사례로 해서 온체인과 오프체인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입장에서 이더리움은 오프체인. 하지만 또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오프체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은 이더리움 상에서 발생된 트랜잭션에 대해서 검증과 강제를 할 수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안에서 발생된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안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을 검증과 강제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서로 관할권들이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는 거고,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본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외의 걸 볼 수 있는데 맨 밑에 유동성 먼저 보시면
비트코인이 제일 많고 64%, 이더리움과 그 위에 올라가서 돌아가는 토큰이 32%, 나머지를 다 합쳐봤자 404%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은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제인데, 문제는 비트코인은 기능성을 추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이미 스마트 컨트랙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성들을 갖고 있고, 신뢰도 측면에서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신뢰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산의 유형 참고하시라고 넣어놨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비트코인 쪽 관할권으로 이더리움에서 발행된 자산이 옮겨갈 수 있냐? 그건 쉽지 않고요. 오히려 비트코인에서 발행된 자산을 이더리움 쪽으로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랩드 BTC라고 하는 WBTC인데요. 이 WBTC는 비트코인을 어떤 곳에다가 맡겨놓고 여럿이 함께 관장하는 커스터디에 맡겨놓고 그 오프체인에서 검증한 다음에 그 수량만큼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ERC20 토큰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디파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 다른 체인 위에 있는 자산들이 계속 이더리움 쪽으로 몰려들고 있고요. 물론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WBTC 위원회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이 정말로 오프체인에서 검증과 강제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죠. 그 다음은 이제 퍼미션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발행된 디지털 자산과 이더리움. 사실 퍼미션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발행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STO라고 하는 건데요. 부동산이나 다른 종류의 증권들, 이런 것들을 오프체인에서 보유하고 그걸 기초 자산으로 해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미션드 블록체인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와 기능과 유동성은 충분하냐, 아까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서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다뤄지는 계정 과목들은 안정적이냐,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완전히 온체인에서 태어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또 그 외 ERC20 토큰들과는 달리 이제 그 오프체인 의존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들은 사실은 이 관할권 안에서 완전한 검증과 강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안정성 이슈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트랜잭션의 유효성 검증도 완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제를 할 수도 없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어쨌든 퍼미션드 블록체인은 디파이하고 이렇게 해서 결합시키려고 해도 사실은 디파이하고 이런 퍼미션드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자산들이 결합됐을 때 오히려 그 디파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오프체인 불확실성을 여전히 안고 있게 되고요. 전형적으로 이제 디파이의 중요한 폭발력 중에 하나가 컴퍼저빌리티인데요. 서로 조립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조립됐을 때 마찬가지로 퍼미션드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자산은 이 조립된 새로운 프로토콜에도 위험 요소를 전파시킬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의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스비 상승인데요. 가스비가 한 번 트랜잭션 보내는데 10,000원 돈이 나가면 이 위해서 어떻게 디파이가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저는 그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스비 상승이 개미들, 그 디파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개미들이 디지털 자산 수익성을 먼저 악화시킨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스비 상승의 겉보기 효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증가하고 이자 수익도 좀 감소하고 스테이킹 수익도 감소하고 마이닝 수익을 떨어뜨리죠. 그런데 이거의 실질적인 의미는, 실효적인 의미는 뭐냐면 단위 거래가 클수록 가스비 증가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그만 금액을 투자하는 개미들 입장에서 비용이 커진다라는 거고요. 큰 투자를 하는 고래들 입장에서는 미미한,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과 고래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액 디파이 거래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스비 절대 금액을 하락을 시키기 위해서 EIP 1559 같은 새로운 규격이나 이더리움 2.0 같은 대안도 준비가 되고 있고요. 가스비 절감을 위해서 디파이 풀링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레이어 2 체인 같은 데에 올려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쭉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서 이더리움이
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의 중심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사실은 다양한 형태로 또 여러분들이 간단한 사례들만 이렇게 보셔도 실제로 디파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더리움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집중 현상은 WBTC를 통해서 BTC의 상당량의 거래량이 이더리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언제 그게 역전될 거냐, 64대 32였는데 그게 역전될 거냐를 관전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